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온라인 중간고사가 2주간 시행된 가운데 일부 강의에서 부정행위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생활관 입사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본교 씨름부가 회장기 전국장사 씨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중간고사가 2주간 시행된 가운데 일부 강의에서 부정행위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문제를 공론화한 학우들은 일부 학우들이 온라인 중간고사의 취약점을 이용해 실시간 회의실에서 나가는 등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행동을 반복한다 전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강의는 축제와 인간사회, 부합인권 글로벌 지도 등 참가 인원이 많은 교양 과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불만을 가진 학우들은 해당 강의의 교수에게 재시험 및 엄격한 부정행위 감독을 바란다는 메일을 보내는 등 공평한 시험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해당 과목 교수들은 적극적인 감독이 미흡했음에 사과하며 다음번에 기말고사에서 더욱 엄격한 구정과 지도를 안내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생활관 입사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본교 생활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사생을 1차, 2차, 3차로 나눈 후 입사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본교 생활관 홈페이지에는 1차, 2차 생활관 입사생의 음성 확인서 2차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공고문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일부 생활관생들은 학교가 입사 전 코로나19 2차 검사에 대한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았고 일정 변동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재검사를 받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재검사 비용 및 시간적 여유에 대해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 씨름부가 회장기 전국장사 씨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성원 감독이 이끄는 씨름부는 대학부 단체전 결승에서 울산대를 4대3으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는 13년 만에 차지한 단체전 우승으로 그 의미가 크며 마지막 역사급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머쥐며 역사상 명경기를 연출했습니다. 또한 본교는 대회 개인전 용장급과 용사급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명성을 드높였습니다. 이에 이성원 감독은 앞으로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훈련에 집중해 좋은 성과를 보이겠다는 말과 함께 다음 대회에서의 선전을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학생의료 공제회 재학생 건강검진 실시를 안내합니다. 해당 건강검진은 4월 19일 월요일부터 8월 31일 화요일까지 실시되며 2학기 건강검진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검사 대상은 학생 의료 공제회비를 납부한 학부 재학생 중 만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이므로 해당 학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본 검사는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내원검진실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2021년 개별적으로 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수검한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검진은 기본진료, 치과진료를 포함한 10개 항목에서 실시되며 검사 전 8시간 이상 공복상태 유지는 필수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79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학예 계절학기 본교생 타대학 학점교류 실시를 안내합니다. 본교에서는 타대학과의 학술 교류 협정에 의거하여 교류대학의 모든 개설 교과목에 대해 수강 가능한 학점 교육을 실시합니다. 본 활동은 본교의 단위 학기 정규 등록을 필요한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직전 학기까지 총 평점 평균이 B0 이상인 학생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각 학교의 추천 마감일에 따라 다르며 지원 서식을 작성한 다음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학사관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당일 계절학기 성적으로 처리되며 교류대학 개설 과목에 대한 본교 수강 과목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318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1학기 학습상담 클리닉 참가자 모집을 안내합니다. 본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학습상담 클리닉이란 자신의 행동 양식을 바탕으로 학습법 및 진로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 사이 4타임씩 선착순 마감 형식으로 진행되오니 관심 있는 학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하대학교 학부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인하 포털에 위치한 학습상담 신청 칸의 사전 예약 버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검사를 바탕으로 한 1:1 전문가 심층 상담이 지원되며 방학 중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8921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낫뉴스의 이유진이었습니다. IBS 타워 바르고 빠른 뉴스, 공정한 논평, IBS 타워. 매주 월요일 낮 본 방송국 기자들의 발빠른 취재를 통해 학내외 주요 쟁점 사안을 심층 보도해드리는 IBS 타워. 이 시간 진행해 이유진 앵커입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언젠가부터 낭만적인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이 속담을 비유하곤 하죠. 도전과 끈기를 표현하기엔 너무 좋은 이 속담. 하지만 이 격언이 한 대상을 향한 동의 없는 구애와 집착으로 이어진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실제 스토킹 범죄자들은 일정 부분 속담과 유사한 심리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 속담이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스토킹 가해자들은 목표에 대한 잘못된 집착과 망상, 광기, 또 그로 인한 폭행, 살인 등 범죄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은 무수히 많았으며 대부분 종결되지 않은 채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한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끝내 일가족까지 끔찍하게 살해한 김태현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범행이 밝혀진 이후 포토라인에서 당당하고 거침없는 진술을 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노원구 김태현 살인사건의 전말과 새로 개정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준비한 박소은 기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BS 박소은 기자입니다. 2021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세 모녀가 한 남성에 의해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건의 피의자는 피해자 A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2개월 동안의 지속적인 스토킹을 감행했고 이후 살해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해당 살인사건의 발생 경위와 사건의 순서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본 사건의 범행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네, 피의자는 범행 당일 슈퍼에 들어가 범행에 사용할 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후 17시경 피해자의 집 주변에 위치한 PC방에 들러 약 20분간 A씨의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그리고 퀵서비스 기사인 척 위장해 문을 열어준 A씨의 동생을 살해, 22시 30분경 도착한 어머니 또한 살해한 후 마지막으로 1시간 뒤 집에 도착한 A씨에게 어머니와 동생의 죽음을 인지시킨 뒤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피의자는 체포 전까지 세모녀의 시신이 있는 A씨의 집에 머물며 시신 옆에서 끼니를 챙겨 먹고 집에 있던 맥주 등 술을 마시는 엽기적인 행각을 보이며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직후 일부 언론에서는 A씨와 피의자의 사이를 연인관계로 특정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정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A씨와 피의자는 연인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세간에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A씨와 피의자는 정확히 어떤 관계였으며 어떤 동기로 A씨를 살해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피의자와 A씨는 한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나 친해지게 되었으며 11월경부터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1월 23일 게임을 함께 했던 동료 2명과 함께 가진 술자리에서 피의자가 A씨에게 과한 집착을 보이며 난동을 부렸고 이후 A씨는 피의자의 게임 아이디를 차단하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에 피의자는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A씨의 태도에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진술했습니다. 피의자와 A씨가 알고 지낸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A씨와 피의자가 술자리를 가진 이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다분히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인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피의자는 통상 해야 하는 배나 가슴이 아닌 목에 집중적인 상해를 가했으며 범행 이전 인터넷에서 사람 빨리 죽이는 법, 급소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여동생과 어머니 그리고 A씨의 동선이 겹치지 않는 시간대를 계산하여 치밀하게 A씨의 집에 침입했다는 점 또한 본 사건이 치밀한 계획범죄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피의자가 계획적 범죄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A씨와 피의자는 인터넷으로 만난 관계였음에도 피의자가 A씨의 상세한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의문스러운데요. 네, 피의자는 경찰 진술에서 A씨와 있었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A씨가 실수로 올린 택배 사진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되었다 밝혔는데요. 하지만 피의자가 말한 해당 대화방에 함께 있었던 지인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집 주소를 절대 공개하지 않으며 대화방에 주소가 나와 있는 택배 사진을 게시한 사실도 없다 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피의자가 A씨의 집 주소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A씨가 보낸 사진을 통해 집 주소를 알아냈다는 피의자, 그리고 대화방에 해당 사진이 게시된 적 없다 주장하는 A씨의 지인, 둘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일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는 어떤 경로로 A씨의 집을 알게 되었나요? 피의자가 A씨의 집 주소를 알게 된 경로는 A씨가 살고 있던 집의 구조와 관련이 깊은데요. A씨가 살던 집은 맨션형 구조로 밖에서 건물을 올려다보았을 때 사람의 동선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A씨가 살던 아파트의 경비원은 올해 1월부터 피의자로 추측되는 사람이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아파트를 응시하며 수상한 행동을 반복했다 진술했는데요. 경비원께서 해당 사람에게 말을 걸자 단지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며 능청스럽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CCTV에 찍힌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해본 결과 피의자는 자신의 집인 강남과 멀리 떨어진 노원구에서 막힘없이 길을 찾아가는 등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피해자를 향한 스토킹이 상당 시간 오래 지속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A씨를 스토킹하기 이전에도 타인을 스토킹한 전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거 피의자는 동급생이었던 한 남성에게 과한 집착과 동시에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또한 피의자는 스토킹 전적뿐만 아니라 과거 2차례의 성범죄와 모욕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 3범의 전과자로 밝혀졌습니다. 2015년에는 성적인 욕설을 해 모욕죄로 처벌받았으며 2019년에는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본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을 낸 전적도 존재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범행 사실을 부풀려 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이에 범죄심리학자들은 피의자가 반사회적 행위를 통해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심신미약으로 인해 감형을 받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데요. 만약 피의자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를 통해 사이코패스임이 확실해진다면 이와 관련해 형량에 미칠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경찰 관계자 측에서는 과거 판례 등에 비춰봤을 때 피의자가 사이코패스로 판정받더라도 감형 요인으로 작용하는 일은 없을 전망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20일 서울경찰청은 피의자의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 반사회성 등 일부 특성이 나타나긴 했으나 사이코패스 진단을 내릴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건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의자가 온당한 처벌을 받지 못한 채 감형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남은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모녀 살인사건 가해자 신상공개라는 제목의 글이 25만 3천여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후 경찰 측에서는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측에서는 피의자가 잔인한 범죄로 사회불안을 야기했고 신상공개 관련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96년생 만 24세 남성 김태현으로 밝혀졌으며 김태현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일각에서는 본 사건을 세모녀 살인사건이 아닌 김태현 살인사건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태현 살인사건이 스토킹 범죄로 추정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토킹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스토킹 처벌 강화 요구가 지속된 결과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돼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본 조항과 관련한 잡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스토킹을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시작했지만 죄명이 지속적 괴롭힘이었던 만큼 다발적인 범죄를 저질러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벌의 수위 역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스토킹 범죄는 빈번하게 일어나 왔었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4,515건으로 2018년 2,772건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형량이 낮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거의 스토킹 관련 법적 조항은 허술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22년 만에 새로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우선 처벌 실효성이 없었던 과거의 스토킹법에 비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늘 문제시돼 왔던 스토킹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이냐 하는 지적도 일부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 및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상, 글, 말 등을 도달하는 행위로 범위를 구체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건 이번에 법안 개정으로 인해 가벼운 법을 비웃는 가해자, 두려움에 떨었을 피해자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 개정된 스토킹법 또한 한계점에 봉착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개정 법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때문에 협박이 시달리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얼마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되는 한계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스토킹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축하할 만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인 부분에 대해
규율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짚고 수정의 과정을 거쳐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스토킹법과 피해자 김태현이 받게 될 처벌에 대한 남은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의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 그리고 과거 그의 전과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김태현을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될 김태현은 어떤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정황을 바탕으로 변호사들은 양형 가중 여부, 우발범행, 감형 가능성 등을 통해 최소 김태현이 징역 1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중 요소는 계획범죄이며 김태현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점,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용서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가해자가 솜방망인 처벌로 인해 사회에 복귀해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김태현 살인사건과 개정된 스토킹법 처벌법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나요? 네,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저는 당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의 대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골키퍼가 있다 해서 공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다 등의 말들을 살아오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기서 구애의 대상은 나무, 골대 등 사람이 아닌 감정이 없는 사물의 형태로 표현되곤 하는데요. 가해자가 상대방을 정말 사람으로서 존중했다면 과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쉽게 상대방을 해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스토킹이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IBS 박수훈이었습니다. 금주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1호 허베이 스피리토 원유 유출 사고. 여러분은 이 사건을 잘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태안기름 유출 사고는 어떤가요? 해당 사건에 대해선 익히 들어봤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두 기름 유출 사고는 같은 사건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언론의 이름 짓기에 대한 영향을 잘 나타내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사건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초점을 맞춘 자극적인 사건 제목. 이번 김태현 살인사건 또한 이러한 측면에 있어 큰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언론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언론의 이름 짓기 또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아이유의 언럭키 듣고 IBS 타워 매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길을 쓰고 사랑해야. 지금까지 제작의 박소은, 기술의 정재홍, 진행의 전 이유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 그럼에도 역시 완벽하군 나의 여인.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15분부터 8시 45분까지, 낮 방송 12시 15분부터 12시 55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노래를 소통하는 화합의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